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6주차 강의죠. 네, 6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경제 정책은 비효율성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시장에 내버려 두면 시장의 자유, 개개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은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사익은 공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 경제적 자유주의가 곧 공익을 달성시켜서 효율성을 달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던 것이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 경제의 자유를 주지 않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 개입이 어떻게 비효율성을 낳는지 내버려 두면 효율성이 달성이 되는데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비효율성이 나타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정부의 개입의 예로서 가격 통제 제도라고 하는 게 있고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가격 통제 제도와 조세 제도가 어떻게 그 시장의 비효율성을 낳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수요와 공급 이론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이 비효율성을 낳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짧은 시간까지는 수요 공급 이론의 어떤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야기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탄력성은 수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탄력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했었는데 그 수요 공급 이론의 틀을 가지고 결국 그 효율성이 시장에 내버려두면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그 어떤 원리에 거꾸로 된 거죠. 네. 시장이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때 어떻게 비효율성을 달성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비효율성을 낳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텐데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가격 통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격 통제는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상한제랑 가격 하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이제 가격 상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건 이거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네,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정부가 보기에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기에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높은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을 좋아하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부정하고 그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해서 수요자들이 낮은 가격을 향유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요런 통제 제도의 예시가 몇 개 있는데 그래프로 그리기 전에 뭐 이자율
제한법 뭐 이런 거 이자율을 우리가 그 어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뭐 아주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면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걸 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뭐 그동안 저축을 좀 많이 해둔다든지 하지만 그게 모자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빌려야 되는데 그걸 못 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그 돈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을 수요하게 되겠죠. 돈 빌리는 것을 수요하게 될 겁니다. 그 수요할 때 이자율이 너무 높아 버리면 우리가 그 돈 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 즉 빌리는 것을 수요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 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도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너무 이자가 높은 돈벌이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런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율을 법적으로 이자율 24%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이자율 제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통제 제도나 또는 뭐 임대료 상한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아파트 가격 통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또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의 아파트 가격을 낮춰주려고 정부가 의도한 바대로 시장 가격에 의해서 높아진 아파트 가격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새로 살려고 하는 국민들 또는 서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아주 싸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부합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 아파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 통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네, 우리나라는 상가 건물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가격이 아파트든 뭐 상가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를 합니다. 네, 통제를 해서 가격 상한제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그 작년에 이미 주택 임대료 상한제가 통과가 돼서 1년에 5% 이상은 올리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통제하고 있어요. 임대료라고 하는 건 빌리는 가격이잖아요. 주택을 빌리는 가격인데 상가 임대료 상한제는 이미 우리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이 됐다. 작년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유가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상한제 얘들이다라고 유가라고 사실 이런 이자율이랄지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임대료 우리가 임대료 뭐 전세 월세 그런 가격이죠. 또는 유가 기름값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서민들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격들인데 이런 가격들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서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어떻게든 낮게 책정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정부들한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 통제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시행이 안 됐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그 석유 파동 1973년에 석유 파동이 났을 때 그때 이제 통제를 한 적이 있죠. 자, 그걸 보시면 그래서 이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제로 P는 가격이고 Q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가격이 P 스타에서 결정이 됐고 거래량은 Q 스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겠죠. 근데 이 가격을 봤을 때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이 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나 P 스타가 높은 수준이라 판단하고 이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으로 P바라고 그러죠. P바만큼 가격을 통제합니다. 이걸 통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기존에는 Q 스타만큼 공급을 했을 거잖아요. 공급을 했을 텐데 이제는 P바 수준에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Q바 수준으로 공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Q바 수준에서 이제 P바의 그 가격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이 P바 이상으로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상한이죠. 상한으로 이제 올릴 수 없으니까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공급을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을 줄여서 Q바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시장에는 Q바만큼 나왔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바람에 수요량은 더 늘어났거든요. 이만큼이 수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 공급량은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즉 원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시장에 공급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왜 시장에 나가보면 없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를 한 Q스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다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져서 원하면 다 시장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Q바만큼 공급이 돼가지고 이제 원해도 살 수가 없는 이 P바 수준에서 원해도 내가 P바 수준에서 사길 원해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수요자들 또는 소비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 가격 상한제에 대한 욕망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흔히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옛날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은 이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18세기 후반에 벌어졌던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프랑스 혁명기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지도자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사람이 1791년 정도에 집권을 하게 되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프랑스 혁명기였죠. 그 프랑스 혁명기에 로베스피에르가 그 권력을 잡고 우유에 대해서 가격 통제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보기에는 우유가 너무 서민들이 이 우유를 소비할 때 그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우유라고 하는 게 그냥 생필품 같은 거죠. 아주 매일매일 먹는 서민들이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싸게 공급할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이 우유에 대해서 싼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은 만들어진 나타난 효과는 지금 이거 보신 바와 같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우유를 통제를 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수요량은 이만큼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었으니까 로베스피에르는 궁금했던 겁니다. 왜 우유 생산업자들은 우유를 그 이전에 비해서 덜 생산하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유 생산업자들한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유를 그 이전에 비해서 적게 생산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너무 이문이 남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문이 남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을 거고, 그러면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유 생산업자들한테 좀 더 낮은 비용, 그러니까 비용을 지금보다 비용을 낮춰주면은 이문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비용을 낮춰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유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젖소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젖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곧 우유 생산 비용일 텐데, 젖소한테 줄 건초, 그러니까 적소가 먹는 그 건초의 가격을 다운시켜주면 우유 생산업자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통제 가격 하에서도 낮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문이 남게 될 거고, 그러면은 곧 바로 비용 구조가 낮아졌기 때문에 Q바에서 생산이 되지만 Q스타로 다시 이행할 거 아니냐, 비용 구조를 낮춰주면 라고 생각을 해서 건초 가격의 건초 시장, 그러니까 젖소가 먹는 건초의 가격을 낮춰주기 위해서 건초 시장의 건초 가격을 이와 마찬가지로 가격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 통제를. 그러니까 또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가격 건초 시장에서의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건초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서 또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건초업자한테 묻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문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시 건초를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업자들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또 다른 그 건초에 들어가는 어떤 생산 요소의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또 다시 뭐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고 해서 온갖 품목에 대한 가격 통제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면 사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소비자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로베스피에르가 정치적으로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실패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뭐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기요틴, 그러니까 단두대에 서게 됐을 때, 단두대에 이제 잡혀갈 때 저기 더러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 끌려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기 더러운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죠. 경제가 완전히 가격 통제에 의해서 파탄이 났던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하나의 역사적,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 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뭐 로마 시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대 가격 통제 제도라고 하는 건 항상 상존했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 상한제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몇몇 품목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무슨 비효율성을 낳느냐 하면, 첫 번째, 암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암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시장이죠. 어두운 시장, 불법적인 시장이 도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강제한 거 하잖아요. 통제 가격을. 근데 불법적인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가격에서든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Q바 수준에서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Q바 상황에서는 수요자들은 요 높이만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거든요. 수요 곡선의 높이는 무슨 높이라고 그랬죠? 이거 한계 편익의 높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계 편익이 나타나는 것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1,000원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최대 한도로 1,000원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생길 거 아닙니까? 내가 요거의 하나의 편익이 1,000원이라면 그 편익의 크기인 그 1,000원만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즉, 요 높이 Q바에서의 수요 곡선의 높이는 여기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시장이 존재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요 수준의 가격을 P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암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이 시장의 가격이 P 프라임이 될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가격 상한제를 하기 이전에 즉 시장 가격은 P 스타였는데 P 스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높은 가격, 그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줘야 저게 팔리기 시작하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비효율성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Q스타에서 Q바 수준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잖아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교환이라고 하는 건 그 교환 당사자들끼리 교환이 일어나면 둘 다가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발적 교환이라고 하는 건 교환 두 당사자가 이 교환이 둘 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환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좋은 겁니다. 두 당사자가 좋은 거기 때문에 교환은 많이 일어날수록 좋은 건데 사실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 좋은 거래, 그러니까 두 당사자들한테 이득이 발생하는 그 양이 총량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더 교환이 더 많이 일어날 때보다 적게 일어날 때가 되면은 거기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만족도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내는 걸 의미하잖아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걸 의미하고 결국에는 이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족도의 총합이 최대치가 되는 걸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Q스타에서의 만족도의 총합이 Q바일 때의 만족도의 총합보다 클 거잖아요.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만족도가 줄어든 것이다. 즉 효율성이 줄어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장의 존재를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한 거고 암시장이 존재하면은 P스타에서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것이고 P스타가 아니라 P 프라임에서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그 품질 저하입니다. 품질 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컨대 그 암시장의 존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율 제한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시장 할 때 불법 이자율 제한법에 의해서 돈을 빌리는 시장,
그걸 대부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대부 시장에서 불법 사채 놀이하는 불법 사채 시장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불법 사채 시장에서는 이런 이자율 제한법이라고 하는 24% 이자율 제한법에 의해서 24%가 이제 그 24%가 이 피바겠죠. 24%가 하나의 그 합법적인 금리 또는 이자율인데 그보다 더 훨씬 높은 뭐 50%, 100%까지 되는 그런 고리를 조건으로 한 그런 대부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불법 사채가 굉장히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암 시장은 요 이자율 제한법에 의해서 불법 대부 시장 같은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 가격 상한제를 하기 이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품질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품질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게 실시가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월세 같은 걸 살 수 있잖아요. 네, 월세를 살 때 월세나 전세 집을 살 때 그 주인들이 예컨대 뭐 그 정부가 그 임대료 월세를 3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또는 2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가격을 통제해 버리면 일단 임대 시장에서 주택이 나와도 그 품질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예전 뭐 상한제를 하기 이전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전에 자유로운 그 시장 거래에 의해서 그 임대료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되면 집주인들이 우리가 뭐 대학생들이 뭐 쓰다가 변기가 막히거나 아니면 무슨 전등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건물에 하자가 뭐 장판에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직접 그 집주인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수리 보수 같은 것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를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돼버리면 그 가격에 그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집을 빌려서 살 때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제 하기 이전에는 그 집주인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자를 보수를 했다면 임대료 하한제 하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집을 빌린 사람한테 부담을 지우고 나는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그것까지 돈을 들이면은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품질이 그러니까 그 월세 주택 또는 전세 주택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적은 아주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면 그 임대료에 해당되는 그런 임대료를 받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건물은 점점 노후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 보수 비용을 안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노후화되게 되고 건물은 낡게 되고 그러면은 그 건물의 품질 그러니까 주택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점점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비효율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 번째 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보시면은 원하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지금 공급된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만큼의 공급량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요만큼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원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지금 실제로 공급된 건 60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60개를 100명한테 무슨 기준으로 나눠줄 건가? 이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100명한테 60개를 다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60개를 어떻게 100명한테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나눠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예컨대 선착순, 예컨대 선착순 또는 선착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면 가장 원하는 자한테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자부터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분이 될 때 만약에 P 스타 가격에서 배분이 되게 되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선에서 모두 원하는 사람들이 다 배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P 스타 수준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배분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P 바에서 하게 되면 이 선착순이라고 하는 건 이 100명 중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 이거 100명 중에 이 원하는 사람 100명 중에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선착순이나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면 60개가 있지만 이걸 효율적이라면 가장 원하는 사람 60명한테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 60개를 가장 원하는 60명한테 나누는 이거를 내가 받았을 때 가장 원하는 사람 1번부터 60번 한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건 그런 보장이 없죠. 가장 원하는 사람이 먼저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유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그 다음에 뇌물도 있을 수 있겠죠.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한테 먼저 배분한다. 그게 낭비죠.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뇌물 필요 없습니다. 수요 공급이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기는 바람에 뇌물이 한다. 이게 낭비적인 돈이죠.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인적인 요소. 네, 인적인 요소. 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학연, 지연, 혈연입니다. 나한테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사람일 리는 만무하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배분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쓸 수가 있는데 다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라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의미에서 결국에는 불법 시장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 저하되게 되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러저러한 원인 때문에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아파트 가격 통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아파트 가격 통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장을 낳게 돼요. 여러 가지 현상, 이런 비효율적인 현상을 낳게 되는데 이 하나의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조금 가격 상한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한번 더 강조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격 상한제, 아파트 가격 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아파트 가격을 통제해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게 아파트 가격 통제인데 이게 신규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즉 새로 신축된 건물의 그 주택에 대해서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격을 일정 정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970년대쯤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게 되죠. 도시에 몰리게 되고 그야말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인구가 과잉이 되게 되고 그 인구 과잉만큼
주택이 건설될 리 만무하죠. 그래서 아파트가 꽤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아파트 건설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이 70년대 후반이거든요. 서울에 있어서 70년대 후반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걸 부동산 투기라고 봤어요. 투기라고 보고 그 부동산에 돈이 몰려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투기적인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생산적인 곳에 돈이 쓰이는 뭐 생산적인 곳이라고 하면은 기업이겠죠. 기업 같은 데 돈이 흐르지 않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 신축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 통제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이런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원을 100명이 지금 아파트를 원하는데 60개밖에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만큼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7년에 아파트 가격 통제라고 하는 정책 플러스 청약 저축 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청약 저축을 오랫동안 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분이 가도록 하는 이게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네, 하나의 패키지로서 구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신규 아파트 시장에 가면 그걸 뭐 로또라고 그러죠. 네, 로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분을 할 때 이 아파트 가격 통제 제도에 의해서 배분을 할 때 자원 배분을 하거든요. 즉 아파트를 배분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는 그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지금 가점제.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통제돼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엄청 많이 지금도 많이 몰립니다. 지금 아직도 이런 아파트 가격 통제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이루어지고 있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대체로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 토지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그 토지 개발을 우리나라의 LH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기업이죠. 네, 공기업인데 거기에서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을 할 때는 LH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한 토지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정부가 택지를 개발을 하고 우선적으로 어떤 건설사한테 요 위에서 아파트를 지어라고 허가를 내주는 거죠. 허가를 낼 때 좀 싸게 그 토지를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한테 좀 싸게 팝니다. 싸게 파는 조건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좀 싸게 신축 건물을 싸게 팔아라라고 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압력을 넣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낮은 가격에 나오게 되고 뭐 수요자가 넘쳐납니다. 네. 수요자가 엄청 몰리게 돼. 신규 주택에 대해서 몰리게 됩니다. 네. 몰리게 되죠. 그래서 몰린 거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 이렇게 많은 100명이 원하는데 60개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걸 적용. 이게 84점 만점이거든요. 청약 가점제라는 게 뭐냐면 부양 가족 수,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저축기간, 청약 저축기간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만점이 84점이에요. 높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추첨하는 거죠. 무작위로 추첨하는 거죠. 100명의 사람을 추첨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요거를 60개를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배분을 할 때 공영 주택은 그러니까 그 LH 같은 공기업이 마련한 공영 주택은 거의 대부분 청약 가점제가 높은 사람부터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민간이 지은 아파트는 요 두 개를 혼합하거든요. 네, 혼합합니다. 혼합해서 지금 그렇게 자원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패키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가점제가 여기 청약 저축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민영주택은 추첨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민영주택은 추첨제 100%일 경우도 있죠. 근데 약간 투기 지역이나 평수가 낮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개를 어느 정도 혼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되면 아파트를 지을 때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날림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네, 날림으로 부실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부실 공사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하면서 뭐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형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건설을 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뭐 아파트가 뭐 제대로 지어진 것 같지만 그 속 내부 사정을 보게 되면은 저렴하게 짓느라고 엄청나게 그 부실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암시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낮은 가격에 신규 주택이 나오게 되면 전매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전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매 시장이 등장을 하게 되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지금 신규 주택을 분양을 할 때는 신규 주택을 60개를 분양할 때는 분양권을 분양권을 주는 거거든요. 60명의 사람이 뭐 추첨이든 아니면은 청약 가점제를 받아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하든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거잖아요. 분양을 받았을 때 그 60명 중에는 자기가 그 집에서 살지 않고 분양권 사는 사람도 상당수는 살겠죠. 60명이 살겠는데 그 중에는 60명 중에는 이거를 다시 분양권을 대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추첨이나 청약 가점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받으면 그 아파트를 분양권을 자기가 획득을 했잖아요. 그 분양권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전매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팔 수는 없어요. 대팔 수 없는 제도적 장치도 있긴 하지만 뭐 특별한 어떤 게 없으면 그걸 팔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전매가 불가능한 지역을 설정을 하거든요. 정부가 전매가 불가한 지역, 되게 투기 지역 같은 데는 그거를 좀 합니다. 네. 제한을 해가지고 전매가 금지되도록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가능한데 요 전매를 하게 되면 전매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가격은 이때 살 때 요 통제된 P바 가격보다 높습니다. P바 플러스 알파예요.
이걸 이제 보통 시중에서는 P라고 그러고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요. 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겁니다. 네, 더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았으면 뭐 이거 이 사람이 예컨대 P가 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 2억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이 분양가를 전매하면 알파를 더 줘야 되죠. 그때 한 5천만 원, 네, 5천만 원. 그래서 전매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해야 저거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굉장히 거래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P 프라임의 가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품질은 부실공사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뭐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많은 이걸 뭐 받으면 분양을 받으면 추첨에 의해서부터 분양받으면 뭐 로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이게 청약 가점 이게 우리가 정부가 설정한 거지만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저축 기간이 길수록 이 청약 가점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조건인가? 반드시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집을 더 원한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더 원한다. 청약 저축 기간이 길수록 더 원한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조건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더 원하는 조건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만 한다는 거죠.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장 이 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분되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느냐? 거긴 또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붙을지 몰라요, 사실. 이 전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전매 가격의 프리미엄 보통 P라고 그러는데 P가 붙잖아요. 네, 붙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붙을지도 모릅니다. 네. 만약에 이게 낮게 매겨지면 낮게 매겨질수록 그러니까 이 통제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P는 더 많이 부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을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가격에 맞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시장 논리에 의한다면 P가 요 정도 가격에 공급이 적게 돼 있으니까 시장에 내버려뒀을 때보다 훨씬 더 적게 공급됐으니까 프리미엄은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요만큼이 프리미엄일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이 훨씬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첨이 된 사람들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우리가 하나의 사례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의 하나의 사례로서 아파트 가격 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다. 벌써 77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가격 하한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